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 중앙 이 세수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서요. 또 내년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59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의 원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조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자다 하면은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고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자치의 좀 제일 근본이 되는 지방세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연구 사업, 또 가표에 대한 조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공무원, 특히 세무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는데 243개 전 지자체가 지금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은 뭐 연구 업무를 한 100여 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지방재정 세제 분야에 대한 뭐 맞춤형 부분의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이제 이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국정과제 관련되는 그런 연구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지 다 공짜로 다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연구원의 주인은 243개 지자체이기 때문에 원하면 또 당연히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수요를 받아서 무료죠. 당연히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한 분의 주인께서 한 말씀 답변을 하시죠. 여기 이사장으로 계신 백재현 전 국회의원께서 이제 지방세 연구원 이제 이사장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방정부에 다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이제 지방세 관련돼서 직원들 교육이나 또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각 지방 정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해서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좀 의견들을 자주 수렴하고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후로 주인들이 주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세수 결손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뭐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59조 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나 또 우리 연구단체나 우리 단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지금 지난번 8월 달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세수 추계를 재추계를 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만 지금 59조가 지금 금년도에 결손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또 지방세를 또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한 5, 6조 정도 지방세가 지금 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재원들을 많이 지금 중앙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지방세 결손되는 것 플러스해서 많은 어떤 교부세라든지 일반 또 주 세목이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결손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운영하는데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국세만이 아니고 이제 결국 또 지방세도 그렇고 각종 그 연계되는 부분까지 같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년에도 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또 예상이 되니까 국가와 지방 간의 전체적인 재정 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추경을 기대하다가 추경이 안 되면서 갑자기 이제 감추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자체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자체들이 다 몇백억씩 이렇게 올해 이제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자치단체 스스로 좀 노력을 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좀 이번에도 뭐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자치단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시도 이제 정부나 경기도에 이제 그 재추계 현황을 좀 보니까 약 363억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한 3.7%가 이제 주는데, 광명시는 인구가 한 30만 명의 이제 재정이 1조가 약간 안 돼요. 근데 9,7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7%가 올해 손실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좀 재정전략회의를 좀 전문가들 모시고 잘해서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긴축 재정과 관련된 전략을 잘 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시도 올해 이제 재정전략회의를 전문가를 통해서 서너 차례 했어요. 하면서 그 전문가분들이 전체 지방세가 줄 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회의를 통해서 예측해 주셔서 매우 보수적으로 저희는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크게 타격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뭔가 신속하고 좀 정확한 체계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수 결손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지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겠죠. 취득세일 거고, 부동산 경기가 이제 몇 년 전, 2, 3년 전에 그 엄청난 폭발적인 상황에서 이제 안정화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점점점 안정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런 추세를 생각했다가 오히려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연계해서 또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국세 같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건데 그게 다 지방세하고 연계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또 지방소득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또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부가가치세도 안 좋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도 당연히 또 그만큼 줄게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세목들이 다 타격을 받는데 특히 이제 경기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세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지금 되게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성장이 안 되고 또 수출 부진이 있고, 특히 이제 이 반도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이제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 세목이 법인세인데 그게 지금 거의 지금 국가에서는 좀 잘 안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너무 낮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도 불확실하니까 환율의 영향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올해 좀 상반기까지 많이 지금 영향을 받는 걸로 그래 좀 되게 돼 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전 정부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취득세는 이제 거래세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어떤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좀 원래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지방도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세수 추계를 좀 원래 좀 많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 세수 추계를 해서 조금 그런 어떤 좀 예측되고 기획되게 좀 어떤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수 추계 문제는 꼭 우리만은 아니고 다른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코로나, 뭐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뭐 그런 영향이 되게 큰 거죠. 전쟁, 뭐 이런 영향들이. 어쨌든 지출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할 거고, 지방 보조 사업 정비도 좀 줄여야 될 거. 다양하게 국보비 어쨌든 보조 사업 관리 등을 세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뭐 현장에 있는 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없애거나 하면 가장 주민들의 반발이 크죠.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오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좀 약해질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일몰 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보조금 사업을 쭉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 중에 지금 성과가 있는 것과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들 좀 파악해서 일몰할 건 일몰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단체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다 저한테 항의하러 오고 사실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부 지금 진행하긴 했는데 여튼 지금 상황은 뭐 매우 지방 재정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지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시는 내년도 사업도 좀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 그리고 좀 예산 집행률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삭감 기준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다만 좀 평가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하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오존 사업이 내년에 대폭 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가 우리 시의 이제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지역화폐예요. 그러니까 96%가 1순위로 뽑아요. 근데 그거는 자영업자나 또 그 일반 시민들도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줄게 되면 바로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런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방 정부가 그런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한 좀 지혜가 매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매년 한 4-5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사업이랑 보조 사업 평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도 하고 있는데 사실 평가를 해보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들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또 그런 사업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뭔가 조정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단체장분들이나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받으시던 분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이제 그거를 뭐 칼을 휘두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올해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셔서 방금 하나 생각났는데 이게 저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용역하겠다고 와요. 뭐예요? 법정 용역이래요. 뭐 3년마다 5년마다 하는 거. 용역 끝나자마자 캐비넷에 들어가고 그 내용을 나중에 제가 시간에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어디 있는 거나. 예, 그럼 법정 용역을 5년마다 하게 됐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앞에 있는 용역 내용을 보고 수정할 거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용역을 위한 법정 용역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이것도 좀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야 하죠. 그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지방 이제 정부 살림도 자기 가정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줄면 결국 방안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제 자기 지출 줄여야 될 거고, 뭐 새로운 수입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한테 도와줄 사람 없는지 찾아야 될 거고. 근데 이제 모든 이제 평가를 이제 많이 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 이게 과연 내 돈이라면 이걸 했을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돈의 가치, 이게 자기 주인 의식, 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업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세입이 줄으니까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 되고 또 지출에 뭐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는 이제 그만큼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생각보다는 그렇게 재량이 나는 많이 없다고 생각되고 아까 국도부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게 이제 기초로 갈수록 중앙과 그다음에 광역의 어떤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게 있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는 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은 또 뭐 중앙정부에서 필요해서 했는 건데 그거를 줄이고 뭐 어떤 지출을 줄이는 이런 거 했을 때는 책임은 또 기초한테 가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어떤 조정하는데 문제니까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뭐 재정 운영의 시스템들을 좀 한번 같이 좀 점검을 해야 더 효율적인 어떤 이렇게 지출 구조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내년이 희망적이진 않다고들 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자체별로 그랬는데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다 다르겠지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들을 쓰신다고들 또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료 보면 뭐 자치단체마다 규모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예, 이제 뭐 한 40% 가는 데도 있고 세출 예산에 네. 어떤 데는 마이너스인 데도 있고. 시장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 통합 계정이 한 1,000억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화 계정도 한 178억 정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중에 한 50% 정도는 이번에 이제 쓰는 걸로. 예, 그래서 매행 이제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이 있으면은 그럼 결국은 이제 새로 이제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없으니까 안정화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다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화 기금을 좀 많이 좀 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기 관리가 잘 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느 정도를 해놨을 거고 또 조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지자체는 아마 그 안정화 기금도 좀 잘 그걸 못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이게 국가는 이제 외환형편 기금이란 이런 걸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필요한 어떤 지출들 보완해 나가는데 그 지자체는 대부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존 재원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이런 세입의 충격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IMF 때 외에는 그렇게 교부세 삭감이 안 됐었는데 이 교부세가 지금 거의 한 11조 6천억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된다는 거 상당히 좀 지자체 재정이 어려울 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한번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이제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써야 할 돈들을 당겨 써야 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쓰고 보자 주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방채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써야 되겠죠.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채 관련해서 좀 애로사항이 이제 중앙정부 기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금은 쓰라고 해서 썼는데 또 3, 4년 지나면 니들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페널티 받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기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좀 기조를 좀 약간 일정하게 가져가 주는 게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유형을 잘 좀 구분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지방에 맡겨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제도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 이제 민생경제나 이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지방채 발행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만 알아봤어요. 네. 지방채 발행하는 게 쉽지 않더만요.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자원도 있어야 되고 그 조금 빚내느니 그냥 어떻게 기축재정 하자 해서 안 했는데 그럴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가는 게 맞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구조 그리고 정부의 특단의 어떤 대책 이런 것도 함께 마련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차입을 해서 꼭 중앙지방 다 가릴 거 없이 정부가 차입을 해서 돈을 쓰는 농거는 이제 기업이나 민간 소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움직이니까 정부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이 과연 그렇게까지 지금 민간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끌어다가 빌려다가 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생 부분 또 아니면 사회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또 약속도 하고 또 그게 또 중요한 어떤 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여건에 맞다고 하면은 지자체 장이 그런 걸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물론 이제 빚이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세대에 나누어서 좀 어느 정도 갚고 또 거기서 또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더 많은 어떤 좀 지역에 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일정한 부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좀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정에 따라서 많이 또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자치단체 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근데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할 만한 어떤 이제 법적 근거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맡겨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지방채가 이제 승인제로 돼 있었거든요. 해안부에서 다 승인하고 하나하나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성을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허가제 또 그다 지금은 이제 어느 요건에 맞으면 되고 해서 이제 요건의 문제인데, 243개의 똑같은 어떤 요건들을 중앙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층들을 좀 세분해 가면서 만들어 놓으면은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너무 많이 남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지자체가 좀 사용할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해결된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요새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저는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게 말씀해 주시죠. 꼭 필요하다. 해라. 네. 이 분야는 이제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행안부 다 여러 부처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 갖고는 절대 안 되고, 이건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나 교육재정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돈이 안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 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변화가 유보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지금까지의 얘기는 이제 사무는 넘기는데 돈은 지자체가 계속 되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사무가 넘어가면 그 지금 보육에 들어가는 그 재원을 결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써서 그 부분을 많이 충당을 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좀 많이 이제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5%로 내리고 지방교부세를 25% 올리겠다고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교육재정 교부금과의 조정 방안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지방정부가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더 교육 경비를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잘 아신 것처럼. 네. 우리 시도 매년 10억씩 증액해서 현재 182억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질문하신 논지에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저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도 이제 안 받아줘서, 아니 이제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이 통합해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방정부가 교육경비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무슨 문제 생기면 다 시에다 먼저 물어봐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도 시에다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시대적 흐름, 변화 등등등 이거 다 따져보면 교육자 행정자치를 통합을 해서 교육에 대한 순수한 그 가르치는 영역은 학교에서 다 하게끔 하고, 나머지 행정 영역은 시가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그게 더 안정적이고 통합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하니까 계속 이렇게 더 고립화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가 오히려 고립화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계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 굉장히 중요하다. 수영장을 하나 짓든 청소년 무슨 복합장 하나 짓든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통합하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학생이나 학부모나 시민의 의견들, 교사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지방정부 책임을 가고, 학교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훨씬 더 아이들의 그 수행 능력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니까 점점 갈라지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재원들은 조정이 안 되고 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학생 수가 적지만 또 이 고급 교육을 시켜줘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이렇게 같이 재원도 정리를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단편적으로 자꾸 이게 논의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날 단절되니까, 옛날에 교육청하고 시도하고 교육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잘 안 되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이 선출직인데 그게 둘이 되나, 그게 협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발표도 했는데, 이제 교육청에 한 3조 5천억인가 좀 돈이 남아있고, 서울시는 마이너스 되니까.
그걸 재정 스와프에서 좀 빌려야 된다고 좀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자꾸 좀 생각을 해서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에서 앞으로 꼭 써야 할 이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우리 기재부나 중앙정부나 좀 이렇게 뭐 제안하실 거 없으시나요? 이제 저는 항상 지방자치는 이제 자율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되 대신 또 지방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책임이라는 의미는 뭐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게 과연 내가 요 돈을 이제 들여서 요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할지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져야 되고 그래야 근데 이제 이걸 전부 뭐 시설을 지어주는데 전부 중앙에서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뭐 시설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부담의 일정 부분 들어가야 내가 요 돈을 내고 요 시설을 짓는 게 맞는지를 주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 시스템은 의존적인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제가 너무 좀 근본적이고 롱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지방세 경우에도 너무 이제 현재는 뭐 지방세라고 하기에는 뭐 워낙 이 재량의 여지가 없죠. 전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에 이제 현행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계획을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저는 항상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레저세 같은 게 좀 앞으로 새로운 세원으로 하고 확대될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레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뭐 각종 콘도도 있고 뭐 각종 뭐 골프장, 뭐 수영장 모든 활동들이 레저 활동에 연계가 되는데 현재 레저세는 굉장히 사행 행위로 아주 국한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맞게 걸맞게 지역적인 그 관점이 이런 연계가 되는 각종 레저 활동을 지방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현재는 이제 체계상 그게 안 되죠. 저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재정 분권, 그 중에서 이제 자주 세원권을 갖고 있어야 지자체가 이런 뭐 세수 감소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헌법 59조죠.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전혀 지금 없거든요. 우리 조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가 뭐 운영한다는 건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자주 세원권을 확보해 주려고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그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자체를 위한 법을 만들어줘야 운영을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사를 만들려고 그래도 그 법에서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도 법에서 그냥 중앙에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중앙에서 갖고 거기서 알아서 자기들 필요한 걸 뭐 감면해주고 비과세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금도 아까 뭐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말씀 거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중앙에서 법을 갖고 있어 못하게 하니까 조세법률주의 취지는 법에서 잘 이걸 하라는 취지지 이렇게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닌데 조금 규제 측면에 좀 접근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헌법이 개정되면 모르지만 그 전에 않고 정말 이 법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자주 세원권을 주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세 중에서도 정말 지금 이제 뭐 세원 이양을 해서 지방 소비세와 소득하지만 더 앞으로는 그런 뭐 지방 소비나 소득세를 더 이전해서 이양해서 이제 좀 수도권들 아니면 또 뭐 광역에서 더 혜택을 받고 그 대신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지자체들은 교부세를 더 확대해줘서 이런 뭐 자주 세원 또 재정의 어떤 이런 것들 법으로서 확 해주면은 정말 쉬운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규제, 옥죄려고 하니까 이게 좀 중앙에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중앙부처들이 생각을 좀 바꿔주면은 현재 어떤 체계 안에서도 상당히 좀 지방자치 기반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결국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게 자율적인 기재에 의해서 좀 조정이 잘 될 텐데 뭐 단체장도 그렇고 뭐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내가 낸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쓰는 데 있어서도 약간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작아요. 뭐
세입 부분도 그렇고 뭐 세출도 가용 재원도 그렇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니까 사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구조 자체가 경직적으로 돼 있는 거죠. 지방재정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체계에서는 뭐 중앙정부가 뭔가 다른 생각을 갖는 다른 결정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지자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미미한 부분밖에 없지.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치 그것을 막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간혹 이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꼭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좀 믿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3년 전쯤에 무슨 연구원에서 하는 이제 재정 분권과 관련된 토론에 나갔는데 그때 기재부의 그 담당 이제 하시는 분이 앞에 토론자로 교조받자로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이 맨 마지막에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갈 거다. 그런데 아직 지방 정부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고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방자치가 한 지가 30년이 되고 있죠. 자치단체장 뽑은 지가 굉장히 훈련돼 있고 시민들도 훈련돼 있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에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성숙해져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는 신뢰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재정문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중앙정부 시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자부 장관님을 딱 집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구를 한 명 지목해서 지금부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지방재정위기를 하려면 결국 이게 다부처에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결단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러면 뭐 올해 가장 큰 지방재정의 어떤 이슈도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일 거고, 그러면은 지방교육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뭐 지방교부세와의 뭐 연계 조정 방안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좀 지방자치단체의 좀 재원을 좀 충당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자율과 책임이라는 메커니즘에서 지방세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지방세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어떤 그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지방세 역할이 현재처럼 가면 안 된다. 뭔가 더 큰 역할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좀 활발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 재정을 위해서 재정 분권뿐만 아니라 좀 지역의 지방의 어떤 자율성을 좀 강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 지방 정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추경호 부총리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시대는 좀 획기적인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좀 구축해서 지방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바라보자는 그런 시도고 또 그동안 뭐 여러 이제 역대 정부에서 했었지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세게 좀 하는 거니까 우리 그 지방 재정 세제 부분도 좀 지방의 입장에서 좀 부처님께서 좀 바라보셔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의존 재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방 재정 세제 문제를 이제는 자주 재원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조정, 또 지방에서 필요한 세원들 이런 거 좀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나누는 이 긴 시간 동안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기회가 6기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방 재정의 혁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